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 5명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증으로 갑자기 오른 요금을 감당하지 못한 가구들이 늘면서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사례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 120만 명의 대부분이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모델에 대한 차량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보험회사들은 문제 차종들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 5명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당시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7일 귀가 중이던 흑인 남성 타이어 니콜스를 난폭운전 혐의로 불러세운 경찰관들이 그에게 물매를 놓는 바디캠 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관련 시위를 벌이던 일부 시민이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차 유리를 깨트려 체포되고 LA에선 시위대가 경찰차를 흔드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약 250명의 시위대가 그랜드 센트럴과 유니온 스퀘어에서 타임스 스퀘어까지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캔디 니콜은 폭력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순찰차에 뛰어올라 앞유리를 깨트린 아레니스 리베라는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규탄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시위대에게 당부하면서 뉴욕시경에도 시위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처럼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함께 폭동 등 폭력 사태가 동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5명은 전원 같은 흑인이어서 인종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지 않으며 가해자 전원을 해고하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더해 이들이 소속됐던 특수치안 유지팀을 해체하는 등 당국이 비교적 신속하게 조처에 나선 점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한편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니콜스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에는 오늘 오후까지 108만 5,600달러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니콜스의 부모를 위한 정신과 진료비와 스케이트보드를 즐겼던 고인을 추모하는 스케이트파크를 건립하는 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경찰들은 엄마를 소리치며 신음하는 니콜스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깊이 고통스럽고 분노를 일으킨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시는 지난 27일 1시간가량의 경찰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26일에는 멤피스에서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콜스를 구타 등 과잉 진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5명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 5명 역시 모두 흑인입니다. 지난 7일 저녁 니콜스는 멤피스에서 교회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니콜스를 제지했지만 그가 달아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론병을 앓고 있었던 니콜스는 체포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3일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의뢰한 부검에서 부검인은 심각한 구타로 인해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고 예비 소견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니콜스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쓰러뜨리려고 시도한 다음 그를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총 1시간 동안 진행된 영상에선 니콜스가 엄마라고 외치며 부르짖고 경찰이 반복적으로 발로 차고 때리자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니콜스의 집으로부터 73m가량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한 경찰은 니콜스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찬 후 그를 끌어올렸고 이후 경찰들은 니콜스의 얼굴을 5차례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영상에는 니콜스가 땅에 쓰러졌는데도 경찰이 니콜스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영상과 관련해 분노하고 깊이 고통스럽다며 국민들이 정당하게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폭력이나 파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경찰관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1,100명을 넘었습니다.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오늘 통계기관 경찰폭력지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에서 경찰관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 수는 총 1,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 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엔 1,147명, 2020년엔 1,155명 등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에 살해된 사례 중에는 흑인이 2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중이 13%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흑인이 경찰 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에서 2022년 10년간 경찰에 살해된 흑인은 10만 명당 7.22명꼴로 여러 인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2.63명에 불과한 백인의 약 3배입니다. 경찰 살해 피해자 가운데 비무장 비율 역시 흑인이 16.5%로 최고였고 백인은 13%였습니다. 흑인들은 총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찰 폭력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 집계하는 통계에서도 경찰의 총에 사살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1,09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도 관련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잔인성을 제한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반동이 거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외곽 해프문베이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죠. 이 사건의 발단은 $100짜리 수리비 청구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해프문베이의 버섯 농장 2곳에서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이주 노동자 자오천리가 $100의 지게차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격분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몰던 지게차와 동료 일꾼의 불도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농장 관리자가 $100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충돌 사고의 책임이 동료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수리비가 청구돼 농장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 따졌지만 이 관리자는 자신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자오는 현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농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의 항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서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방법들을 내놨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발상 자체로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 동전을 받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도 2021년 보고서에서 동전 발행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의 권한과 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정부 예산을 법대로 집행하려면 부채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부채 한도와 정부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헌법 14조를 인용해 부채 한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14조의 사항은 연방정부의 공채는 꼭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부가 만기가 없는 연구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기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오른 요금을 감당하지 못한 가구들이 늘면서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사례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요금 체납에 따른 전력 업체들의 단전 조치 횟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해 150만 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스 공급이 끊어진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76%나 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전기, 가스, 수도 단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30개 주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와 천연가스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기 평균 요금은 14%, 천연가스 평균 요금은 19% 상승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너지 지원 관리자 협회는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전기료가 치솟으면서 6가구 가운데 한 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센터의 한 활동가는 각 가정이 이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재난으로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요금 인상에 직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해 10월 전망을 통해 연료비 급등과 추위 등으로 올겨울 난방비가 전년과 비교해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는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주로 이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일리노이 지역 매체와 폭스 비즈니스 등이 연방 인구조사국과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데이터를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은 120만 명이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9.9% 이하였고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등은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들 5개 주로 전입한 인구는 다른 주로 전입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11.5% 이상으로 이들 5개 주의 전출자 수는 전체 타주 전출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조세재단은 세율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됐다며 특히 일리노이처럼 세금 부담이 큰 주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지난해 12월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리노이 인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사이 총 10만 4,437명이 줄며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전문 매체 일리노이 펄리시는 경쟁력 있는 조세 제도는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의 핵심 요소인데 일리노이 조세 제도는 경쟁력과 거리가 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정치인들은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세제도별로 따져보면 소득세가 없는 주들은 지난해 총 66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얻었고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주들의 인구도 총 2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모델이 일명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돼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의 차량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보험회사들은 문제 차종들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N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와 스테이트팜은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에서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현대 및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CNN에 일부 주에서 현대 및 기아차의 특정 연도 모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면서 이 차량에 대한 도난 손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레시브도 지난 1년간 현대 및 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들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이 도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서 일부 지역에서의 보험료율을 올렸고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어느 지역에서 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현대 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두 회사의 차량 도난이 급증했습니다. 타깃이 되는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과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제작된 현대차 특정 모델인데 이들 차량은 대부분 금속 열쇠를 사용하고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고속도로 손실데이터 연구소가 보험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서 2019년에 출시된 현대 기아차 일부 모델의 도난율은 같은 연식의 다른 차량의 대략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 장치와 도난 방지 보안 키트 등을 제공하면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올 겨울 들어 뉴욕시에서는 한 번도 관측 가능한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326일 동안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눈 가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겨울 뉴욕시에 326일간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1973년에 세워진 역대 최장 눈 가뭄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는 12월 중순에 첫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올겨울 뉴욕시에서는 눈 대신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동부 해안 도시도 최장기간 눈 가뭄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올겨울 뉴욕시에 눈이 오지 않은 이유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뉴욕시의 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같은 날 뉴욕의 기온은 섭씨 7도에서 8도였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겨울 뉴욕에 들이닥친 눈 가뭄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청 뉴욕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상학자 제임스 토마시니는 단지 올해 기상 상황이 순조롭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뉴욕시에 눈이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겨울에도 뉴욕시에서 눈이 온 흔적이 있긴 하다며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인근에서 지난달 11일에서 12일에 눈이 가볍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상학자들은 눈이 최소 0.1인치는 와야 강설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은 되지 않는 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와는 달리 폭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무렵에 뉴욕주 북서부 도시 버펄로에서는 89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운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일부 시민이 차에 갇히는 등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반출인 소식입니다. 연방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영웅인 김영옥 대령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리더십과 인도주의 정신을 기려서 사후 의회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삼선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과 재선의 공화당 영킴 의원, 미셸 박스틸 의원 등 또 다른 한국계 하원 의원 3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아직 이 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 위기 당시 도입됐던 동성,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헌혈 제한 규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은 헌혈 희망자가 사전에 제출하는 설문지에서 동성 양성애자에 대한 별도의 질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헌혈을 통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1980년대에 동성 양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했고 2015년에는 헌혈 직전 1년간으로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최근에는 3개월로 줄였습니다. FDA는 향후 60일간 새로운 지침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헌혈 제한 규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을 퀸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 퇴비화 사업이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잠시 중단된 퇴비화 사업은 퀸즈 지역에서는 3월 27일 재개되고 브루클린 10월 2일,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는 내년 3월 25일, 맨하탄은 내년 10월 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의 3분의 1은 퇴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퇴비화 사업을 통해 친환경 퇴비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으로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캐시오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타임스퀘어와 같은 보행자 광장과 병원 입구, 해변,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전자담배, 대마초 등 모든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건당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임스퀘어 연맹은 많은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풍겨나는 대마초 냄새에 당황해하고 있다며 타임스퀘어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곳에서 대마초 냄새가 난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